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망행위시죠. 자, 판례 보시면 피고인이 이미 전에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다시 사기를 치려고 또다시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요구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기망행위가 다시 한번 시작된 겁니다. 이때 착수가 있고 이때 발각이 되어서 사기 미수죄가 됩니다. 자, 2번 판례. 두 번째, 마치 자신이 을의 친생자로서 친장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훈청에 보훈연금 지급을 청구하다가 청구시죠. 동그라미. 이때 발각되었다 했을 때 청구시에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란색 드시고요. 자, 지급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 기간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유인세모, 아직 기망행위식 없죠? 그 다음 태풍 피해 복구 보조금 지원 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해서 실제 조사를 거쳐서 확인되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실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허위의 피해 신고 세모만으로는 그 전 단계이므로 아직까지는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할 때 정산보고서 세모. 이 정산보고서는 밑에 나와있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4번. 이미야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니까 피고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정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결과 이의 신청 세무처벌.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 신청만으로는 어떤 권리 취득,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하므로 이 신청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총론에도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요. 자, 두 번째 줄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세 번째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 닫고. 자, 첫 번째 가볼게요. 타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이 검은색 글씨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파란색으로 체결세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이게 나왔죠. 시험은 이게 나왔어요. 이 색깔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있지? 여기에는 뭐다? 요 부분은 이 부분, 즉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든지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했다든지 의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착수라고 인정이 된다. 이런 말. 됐어요?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기수는 취득시죠. 취득시. 저 시간에 설명드렸죠?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제 도자기 사건 가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재물 교부가 있다고 하려면 현실적인도, 그쵸? 동그라미 1번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도 이게 뭐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했다. 동그라미.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재물 교부가 있다고 하려면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된다 하면 틀려요. 1번도 되지만 1번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2번도 교부라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면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것도 바로 뭐라고 보는 거야?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놓인 경우도 재물 교부가 있었다 보는 것이므로 이 보관 중인 것도 교부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로 배달된 것도 기수, 보관 중인 것도 기수 이렇게 보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 가보겠습니다. 갑은 도자기 대금을 지급 의사 능력 없이 을에게 미륵불살 건립사업을 홍보하던 내용이 담긴 도자기 5,000개를 주문 제작하고 편의상 을로 하여금 제작된 도자기를 갑이 지정하는 전국 사찰로 직접 배달하도록 하였는데 1600개는 실제로 배달되었습니다. 배달되었다. 그치? 배달되었다. 이게 바로 뭐지? 가로 2번에 실제로 배달되었죠? 이것이 뭐다?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3400개는 밑에 배달될 수 있는 상태로 놓인 채로 을이 보관 중이었다. 이 보관 중을 과연 기수로 봐야 될 거냐 미수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관 중인 것도 기수라는 거예요. 기수. 왜? 1번의 마지막 줄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이므로 이것도 기수다. 둘 다 기수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은 1번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맨 위에 판례 별표를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를 별표를 하나 치고요. 자, 갑니다. 자, 어음수표 발행인이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발행하고 거래 상대방을 속여서 그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이로써 사기 행위는 완성되는 것이다. 끊어봐요. 여기서 뭐다? 거래 상대방을 속여서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받았다면 그때 사기죄는 기수라고, 완성이란 말은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인데 무슨 내용이냐 볼게요.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어요. 갑이 뭐예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야.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다. 됐어요? 그래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까지 이 어음수표를 발행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요 밑에 나와 있지? 거래 상대방이죠. 이 A가 거래 상대방이에요. 기망해요. 속인다, 사기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속여서 할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인을 받을 때 기수가 된다. 다고요. 그러니까 10% 할인하여 판매를 하지.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결제될 거니까 내가 10% DC에서 파는 거니까 너가 사가져가라. 그러면 너는 10% 이득 보는 것이다. 이렇게 구라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엄은 부도날 엄이라는 거예요. 엄이기 때문에 A가 그걸 모르고 사요. 그때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이렇게 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돈을 주고 이 어음수표를 싸게 받잖아요. 받으면 여기서 뭐가 돼요? 사기죄는 여기서 주고받으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죄는 기수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아직 결제일이 되기도 전에 이 어음을 또 B한테 팔아요. 나오지 밑에. 타에 양도되고 전전 유통됐다. 옮길 전자입니다. 거듭 유통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팔아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팔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급기일 날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를 했어요. 이 액면금을 어음수표를 갖다 내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 엄이 부도난 거지, 그치? 이게 부도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즉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갑이 A라는 사람에게 엄을 싸게 파는 순간 사기죄는 끝나는 것이다. 이 엄이 B한테 가고 C한테 가고 결국 누구한테 갔다 할지라도 갑이 이 B에 대해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은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A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지 B에 대해서까지 사기죄 기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는 이때 A에게 주고받을 때 이때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면 그 거래 상대방인 A라는 사람을 속여서 할인을 받아버리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전 유통되고 최후 소지인이 마지막에 그 받은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지급 제시가 되었으나 부도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줄, 그 최후 소지인 밑줄 그시고 X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받으세요. 자, 그 다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이를 숨긴 채 동그라미 숨긴 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배서가 된 약소금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교부받으면 역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고 끝난다. 자,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한 후에 그 할인금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밑에 플라 가볼게요. 보이스피싱 범죄네요. 자, 먼저 이 설명부터 들을까요? A가 B한테 피해자입니다. 사기를 치지. 전화사기를 칩니다. 전화사기를 하여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통장에다가 이 사람 통장에다가 입금하죠. 착오를 일으켜서 사기를 당해서 입금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화사기니까 이것이 바로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A가 이렇게 인출해요. 임의로 인출한다. 임의로 인출하면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횡령이 되나 안 되나요?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왜요? 새로운 피해 법익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 되지는 않고 그냥 사기죄의 기수 한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치? 봐봐. B가 사기를 당해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입금하는 순간 사기죄는 끝나는 거죠. 근데 A가 이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하더라도 그럼 B는 1,000만 원을 더 손실 봐요? 그럼 총 이 사람이 피해본 액수가 2,0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입금하면 1,000만 원 피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출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횡령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이거죠. 전화 사기죠. 보이시피싱 범죄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금으로 그 계좌로 사기 계좌로 이체 송금 받으면 그치? 빨간색으로 그 계좌로 송금 이체를 받아버리게 되면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범인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해 법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죄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사실관계를 또 한번 바꿔볼게요. 자, A가 있어요. 사기칠 놈이야, 사기칠 놈. 이 B를 상대로 전화 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방조해요. 통장을 빌려준다는 거야. 통장을 빌려준다. 누구 통장을? 자기 통장을 빌려줘서 이것은 뭐다? 곧 사기 방조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갑의 조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자기 통장이 아니고 B로부터 빌린 통장이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이 더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요. B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 통장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금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요? 1,000만 원을 입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여기 때 어떻게 바로 됩니까? 사기죄는 기수가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꽂히면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 통장을 빌려준 갑이, 즉 사기 방조범인 갑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을 했어요. 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횡령이 돼야 안 돼요.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B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돼야 안 돼요. A에 대한 관계에서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그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자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인 이 B에게 새로운 피해 법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1,000만 원 손해가 더 있어? 없잖아요. 이걸 임의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 자, 보험 사기네요.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가 됩니다. 자, 주관적 요건이죠. 자, 영득죄이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건 쉽지? 미필적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목적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 내가 기망해서 저로부터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이 침해 의사와 처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빨간색으로 거래 당시를 놓고 따집니다. 항상 범죄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집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변제 의사가 없어요. 변제할 능력도 개뿔도 없고요. 근데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돈을 빌리거나 하게 되면 이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가 분양 계획을 하면서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해요. 그치?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이런 거지. 맨 땅에 헤딩하는 애들 있어. 맨 땅에 헤엄치는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다 사기죄가 되죠. 상가 분양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 평생 번동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자, 시세가 조정된 주식이라는 거지.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시세가 조정됐습니다.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동그라미 양도하였다면 사기죄가 되죠.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에요. 그리고 변제 의사 능력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동그라미 이런 일을 했다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유동적 무효 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횡령죄 할 때 말씀드릴게요. 횡령죄 할 때 유동적 무효라는 말 보통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말하게 되는데 조금 설명드릴까요? 나중에 횡령죄 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세종시네요. 세종시. 여기에 투기바람이 불었어요. 투기바람이 불었다. 투기가 불어서 정부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서 하라. 그런 말이야.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서 해라. 근데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야. 구청이나 군에서 시청에서 이런 쪽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투기꾼들 아예 토지 거래를 아예 실종시켜버리기 위해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자들이 가서 토지 거래를 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이 토지 거래 그러니까 물권행위 하죠.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하잖아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지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맡잖아요. 허가를 안 맡고 하면 이것은 무효가 돼버려요. 계약금 중도금 주는 행위, 등기를 하는 행위가 허가를 맡지 않고 했을 때는 무효가 돼버리고 나중에라도 허가를 맡아버리면 이것이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서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효가 되기도 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빨간색으로 기망했네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시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 이런 논리인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음. 자,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방치 중단했네요. 그치? 방치 중단했는데 이것이 자기 자본 없이 했다 했을 때 사기가 된다.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실제 부풀렸대요. 부풀린 허위계약서 허위 동그라미 쳐서 뭐뭐 등을 했다면 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의료기관 나와있네요. 허위의 과다한 진료수가를 청구했대요. 이 자체만으로 사기가 되죠. 자, 그 다음 9번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했잖아.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했다. 묵비 동그라미 치시고. 발생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함을 인식했대. 인식 동그라미. 그리고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대요. 이미 조작 동그라미. 이 상태에서 계획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기룡화봉 얘기 나와 있네요. 기업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하는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종교 행사에 허용된 범위를 한계를 벗어났다 동그라미 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 아들에게 애군이 있으니까 골프공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골프채를 써서 애군을 쫓아내야 한다. 너의 딸도 귀신이 씌워서 힘들다, 취직도 안 된다, 많이 휘둘른다, 뭐 등등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 전체적으로 귀신이 씌워 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집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어느 점쟁이 하나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호구 같거든. 호구 같아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삥 뜯듯이 자꾸 빼먹는 거야. 자꾸 빼먹고 해가지고 합친 금액이 얼마 나왔다? 1억이 넘는 금을 사기쳤다는 거죠. 그래서 액수가 커요. 너무 이게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아니고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했단 말이죠. 비슷한 판례 하나 있는 거 아시지? 저 공갈집 파트 가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죠? 거기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 거기도 공갈집 파트 가면 근데 그 액수는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돼. 액수가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얼마 안 돼서 1, 200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은 공갈자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 액수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액수를 잘 받으시고 액수 때문에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갑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이 신청한 상태였어요. 직원이 물어봐요. 다른 데 신청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없는데요, 없다라고 동그라미 답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저축은행은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해줬고 결국 대출을 받자마자 6개월이 지난 후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했네요. 이것이 바로 사기죄가 된다. 편취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되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더라면 갑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해줬겠어요? 안 해줬지? 그 자체가 말하면 뭐다? 부작위한 기망이다. 그치?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됐나요? 이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체가 도산하기 전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서 구제해 주는 것을 프리워크아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것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없다라는 말이 바로 뭐다?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자,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네요. 돈을 주고받는 관계네요. 근데 피고인은 뭐라 그래요? 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다 동그라미, 변제할 것처럼 가장했다 가장 동그라미 해서 돈을 빌렸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돈을 갚지 못했다면 당연히 사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판례는 묶을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를 묶으세요. 보니까 항상 차용 당시를 놓고 따지겠다 검은색으로,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겠다, 차용 당시를 놓고 따지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파란색 들으세요.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대요. 있었다 셈을 치시고 밑에 있었다 셈을 치시고 밑에 있었다고 셈을 쳐보세요. 그랬다면 행위 당시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채무 불이행 문제지 사기죄로 몰고 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닌다는 여부는 항상 범죄 행위 당시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느냐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도 보시게 되면 거래행위 당시를 놓고 고의 여부를 따지겠대요. 자, 따라서 납품 후에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서 자,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 이게 바로 사정 변경. 납품 후 경제사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정 변경. 민법에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이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기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됐나요? 자, 5번 가볼까요? 자,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노력할 의사도 있었고 이런 점이 반영이 되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담보를 제공했는데 그 담보가 충분하대요. 충분한 담보라고 하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 거고요. 줄여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범위 내에서 했다면 역시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자, 계속적인 금전거래 대차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인 자금공석입니다.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 자금공석일 때는 역시 편취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세무 치시고 완성된 여관에 대한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을 마쳤다거나 수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역시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공사 대금 채권 문제인데요.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했습니다. 거주 세무 치시고 확정일제까지 받았다고 하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 것이다. 거주도 안 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뭐 등등의 이유로 했다면 그 사기죄의 고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거주 확정일자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사기죄의 고의는 없는 거예요. 다음 상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계약 체결 세무 치시고 계약 체결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앞에서 비슷한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돼. 보험 든 사람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거든. 사고가 터져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거든.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사고가 터졌을 때 죽어야지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허위신고해서 보험금 타먹게 되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근데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